연수야, 어떻게 여기에? 저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만 하게 해주세요. 회장 정우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계열사를 안내하다 우연히 들어선 지하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낡은 청소복의 땀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연수야. 부르자 그녀는 청소도구를 버려둔 채 복도 너머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슬퍼하며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성그룹 신사옥은 42층짜리 유리 건물로 햇살을 받으면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날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날이었는데 미국에서 날아온 글로벌 투자자 로버트 일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사옥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이른 아침부터 맞춤 정장의 단추를 여미고 거울 앞에 섰으며 44살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재벌 회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로버트와 악수를 나눈 정우는 미리 준비한 코스대로 시차를 시작했고 최신 시설을 갖춘 연구동과 직원 복지 공간을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로버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수행원들의 표정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버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 회장, 나는 쇼윈도만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보고 싶군요. 정훈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노련한 그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는데 저층부 시설은 시찰 코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장소를 권유했지만 로버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일행은 준비되지 않은 저층부를 향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정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지하 2층에 도착하자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풍경은 위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공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청소 용역 직원들의 지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정우는 서둘러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이미 일행은 화장실 구역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훈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그 여자는 무릎을 꿇은 채 변기에 찌든 때를 닦고 있었는데 고무장갑을 낀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구부린 등에서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투자자 일행이 들어서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고 얼굴을 가리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로버트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대기업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군요. 그 말에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자에게 쏠렸고 정훈도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푹 꺼진 눈, 야위어 뼈가 드러난 광대뼈, 갈라지고 틀어진 손등.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연수. 그의 전처였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수는 투자자들의 구두 발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비우겠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기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가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일행이 어색한 기침과 함께 자리를 떠난 후에도 정훈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연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수야. 그 한마디에 연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훈이 한 발짝 다가서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연수는 마치 비명을 삼킨 것처럼 몸을 움츠렸고 작은 신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정훈이 화려한 회장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연수는 바로 그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입니다. 정훈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청소 도구함을 복도에 버려둔 채 뒤돌아섰습니다. 젖은 고무장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자국을 남겼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복도 저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정훈은 그제야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훈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그 차가운 밤 자신이 무참히 내쫓은 아내가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비밀 하나를 가슴에 묻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연수는 단 하루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거친 손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일해야 했고 잠들기 전 매일 밤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과 억울함을 삼키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정훈이 그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연수가 사라진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던 정훈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일행은 비서실장에게 맡긴 채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하 복도를 헤매었고 연수가 향했을 법한 곳들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청소 용역 휴게실, 창고, 그리고 비상계단까지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비상계단 철문을 밀어젖히는 순간 정훈은 계단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정훈이 다가서자 연수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연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손에 전해진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뚝의 감촉이었습니다. 10년 전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팔이 이토록 야위어 있다는 사실에 정훈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수많은 회사 중에 왜 거성이야? 연수는 여전히 정훈의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돌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맑고 빛나던 눈동자는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수는 손을 뒤로 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연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삼켜온 울분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정훈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가웠으며 정우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정우나. 박 여사였습니다. 거성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정운의 어머니인 그녀는 검은색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채 계단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하게 세운 허리와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고 그녀의 시선이 연수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수에게 다가가더니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청소용 걸레를 낚아챘고 그것을 연수의 발밑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축축한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며 찰싹 소리를 냈고 연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천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오물을 묻히고 사는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연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으로 연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연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운이 화들짝 놀라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박 여사는 핸드백에서 고액 수표 한 장을 꺼내더니 그것을 연수의 무릎 앞에 던졌습니다. 수표가 바닥에 떨어지며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연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거 줄 테니 내 아들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내년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뻔히 보여. 정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연수를 감싸려 했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연수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정운을 밀어내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연수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고 입가에는 얼음처럼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허리를 숙여 연수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또렷하게 계단실에 울렸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품은 바늘처럼 연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렴. 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바닥을 짚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는데 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의미를 파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며 핸드백을 털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에 손이 닿았다는 듯한 동작이었고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계단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가 잔잔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운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딸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리고 저 여자에게서 당장 손 떼렴. 10년 전에 끝난 일을 왜 다시 들추려 하느냐.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경호원들을 이끌고 비상계단 문을 나섰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계단실에 울려 퍼졌고 그 메아리가 사라진 후에야 정우는 다시 연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수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훈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연수는 그 손을 피하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제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연수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의 수표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그것을 밟고 지나갔고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청소복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뒤따라가려 하자 연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시면 저 더 힘들어져요. 그 말에 정훈의 발이 멈췄습니다. 연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고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훈은 텅 빈 계단실에 홀로 남아 어머니가 던지고 간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훈의 머릿속에서 10년 전의 기억과 오늘의 장면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연수에게 딸이 있다면 그 아이는 불륜남의 딸일 텐데.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 아이를 언급하며 연수를 협박한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정훈은 주먹을 꽉 쥔 채 계단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수의 야윈 얼굴과 어머니의 잔인한 말투로 가득 찼고 가슴 한쪽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숨겼는지, 그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느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정훈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잡혔습니다. 로비 쪽에서 나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알 수 없는 조급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조급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로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고 사람들 사이로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창백한 얼굴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고 불안에 떠는 눈동자가 정훈과 박 여사가 서 있는 복도 입구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정훈의 뒤에서 헐떡이며 뛰어오던 연수가 그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머니가 말했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연수가 자신을 배신하고 낳은 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연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이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고 작은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입이 벌어지더니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고 계속해서 숨을 쉬기 힘들어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정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렸습니다. 머리로는 저 아이가 연수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닿기 직전 정훈의 팔이 작은 몸을 받아 안았고 아이는 정훈의 품에 기대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는데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고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남의 자식인데, 왜 이토록 심장이 조여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수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나야, 하나야. 연수가 달려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정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흐릿하게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일어섰으며 연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차로 가자, 빨리. 정훈은 아이를 안은 채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고 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쫓아왔지만 정훈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오직 품 안에서 점점 축 늘어지는 아이의 몸만이 온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정훈은 뒷좌석 문을 열어젖히고 연수와 아이를 태웠으며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정훈은 핸들을 꺾어 출구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훑어보니 연수가 아이를 무릎에 눕힌 채 연신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발이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고 차는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하나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하나야. 연수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고 흐느낌이 섞인 그 소리가 차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훈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앞만 바라보았지만 귀에 들려오는 연수의 절규가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경적 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차는 미친 듯이 달렸고 마침내 응급실 입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정훈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아들었고 땀에 젖은 셔츠가 찬 공기에 닿으며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으며 아이는 정훈의 품에서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연수가 뒤따라 뛰어왔고 의료진과 함께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훈은 응급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계음과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보았는데 하얀 천 위에 번진 붉은 피가 아직도 젖어 있었고 아이의 작은 체온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정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연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처참하게 젖은 청소복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선 연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한 발짝 다가가자 연수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10년의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물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두려웠고 알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머리로는 저 아이가 연수의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설명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던 그 느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묵이 복도를 무겁게 눌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연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마치 자신의 핏줄을 알아보는 것 같았던 그 본능적인 끌림이 자꾸만 의문을 키웠습니다. 아이 나이가 몇이야? 9살이면 우리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태어났다는 뜻 아니야. 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훈의 시선을 피했고 갈라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훈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대답해.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만하세요. 연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벽에서 등을 떼며 정훈을 마주 보았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혼자 지옥에서 키운 내 딸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정훈의 가슴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캐물으려 했지만 연수는 이미 고개를 돌려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연수가 몸을 피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더는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우리는 이미 헤어졌잖아요. 연수는 정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병실 문으로 향했고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살아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훈은 닫힌 문 앞에 홀로 남았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규칙적인 그 소리가 아이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정훈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수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왜 자신이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것일까? 처음 보는 아이인데, 남의 자식인데, 왜 품에 안았을 때 심장이 그렇게 요동쳤던 것일까? 10년 전 이혼할 때 연수가 임신 중이었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불륜 상대였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정훈의 발치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았던 손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끝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불륜남의 아이라면 왜 저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일까? 정훈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정훈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모든 자료를 찾아라. 불륜 증거 사진 원본, 흥신소 보고서, 병원 기록까지 전부 다. 내일 아침까지 회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아. 전화를 끄는 정훈은 다시 닫힌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아이의 생명이 아직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정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1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거짓이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훈은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에 귀를 기울이며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훈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비서실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느라 그 역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우는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자료 전부와 추가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정우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고 그 안에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10년 전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연수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사진, 그리고 남자가 연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까지 당시 정훈의 분노를 폭발시켰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훈은 이를 악물며 사진들을 내려다보았고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정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 중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펼쳤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의 임신 확인 날짜는 이혼 2달 전이었고 당시 임신 주수는 8주였습니다. 그 말은 곧 연수가 이혼당할 때 이미 임신 초기였다는 뜻이었고 아이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혼 후 정확히 7개월 뒤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계산되었습니다. 임신 주수와 출생일을 역산하면 아이가 잉태된 시점은 이혼 4개월 전, 그러니까 자신과 연수가 아직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비서실장.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기록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확실한 거야.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병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이미 퇴직했지만 전산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훈이 눈을 들어 비서실장을 바라보았고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직후 누군가가 그 병원에 연락해서 연수 씨의 진료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어 완전 삭제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접근 제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연수의 임신 기록을 숨기려 했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정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고 가슴 한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구야?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고 정훈의 눈빛을 피하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말해. 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측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요청자는 박 여사님의 비서실 명의였습니다. 정훈의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수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병원 기록까지 손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가져왔던 불륜 사진, 그리고 연수를 쫓아내라고 했던 그 집요한 요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훈은 다시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서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어머니란에만 연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나, 생년월일은 이혼 후 7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출생신고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만약 연수가 정말로 불륜을 저질렀다면 아이의 아버지란에 그 남자의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란이라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를 밝힐 수 없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밝히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훈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어제 병원에서 연수가 보였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불륜남의 아이라면 차라리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연수는 오히려 당신과는 상관없다며 벽을 세웠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거부였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자 비서실장이 얇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의뢰서 양식이었고 빈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확실한 답을 원하신다면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정우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것은 10년 동안 자신의 핏줄을 지옥 같은 삶 속에 버려두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심부름센터 보고서, 그 사진들을 찍은 심부름센터가 아직 있는가?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영업 중입니다. 당시 사장이 직접 작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심부름센터 사장을 당장 데려와 10년 전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누구의 의뢰로 찍었는지 직접 들어보겠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나가고 회장실에 혼자 남은 정우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고 저 멀리 어제 연수를 데려갔던 병원의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10년 전 그날 밤 어머니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정우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그는 귀를 막았고 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만약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만약 어머니가 처음부터 연수를 내쫓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면 자신은 10년 동안 무고한 아내와 자신의 아이를 지옥에 버려둔 것이 됩니다. 정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가슴 한쪽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설명할 수 없이 심장이 찢어지던 그 감정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심부름센터 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 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당장 데려와. 전화를 끊은 정훈은 다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부인과 기록, 출생신고서, 그리고 10년 전 불륜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정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 뒤에 어머니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는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서류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정우는 자신이 이미 그 아이를 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 김태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태수는 회장실의 위압감에 눌린 듯 어깨를 움츠린 채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를 소파로 안내했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정운의 한마디에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책상을 돌아 나와 김태수의 맞은편에 앉았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찍었다는 사진, 그게 진짜인가?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정운이 다그치듯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그 사진들이 진짜였느냐고. 김태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1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가 온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필로 쓴 자백서였고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정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진들은 전부 합성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지시로 제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정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김태수가 고개를 들어 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짓눌려온 죄책감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엄청난 돈을 제시하셨고 거절하면 제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정운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김태수는 그 기색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연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연수 씨의 대학 동창으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잠깐 인사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어서 호텔 사진과 합성했고 마치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정운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가슴 한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김태수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걸 이제야 말하는가 10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김태수가 몸을 움츠리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고 등이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님의 권력이 무서웠고 만약 진실을 말하면 제 가족에게 해가 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연수 씨의 억울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김태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합성 전 원본 사진을 집어들었고 사진 속 연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학 동창과 길에서 마주쳐 웃으며 인사하는 연수.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고 오히려 순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무고한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 내쫓았고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핏줄이 반지하 방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호화로운 회장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정우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책상에 손을 짚은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꿇어앉은 김태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고 정훈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서커스판이냐? 이 천한 것의 말을 믿는 거냐? 정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머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천한 집안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내 아들에게 붙어서 호의호식하려 들었지. 내가 아니었으면 거성그룹이 어떻게 됐겠느냐. 정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서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수가 임신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불륜녀의 뱃속에 있는 것은 불륜남의 씨일 게 분명하지. 사진은 합성이었습니다. 연수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1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뒤집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 여자는 이미 천안 청소부로 살고 있고 그 아이는 병원비도 없어 죽어가고 있잖아. 정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를 의심케 했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연결되자 정훈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냐? 나야, 박정숙. 하나라는 아이 있잖아. 그 아이한테 어떤 치료도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손끝 하나 대면 그 병원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주가 될 수도 있는 아이의 치료를 막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내 그 전처와 딸은 이 나라 어디에서도 치료받지 못할 거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병원에 손을 뻗고 있는지 알잖아. 정훈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보호 욕구가 뒤섞여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지킨 건 가문이 아니라 추악한 미신일 뿐입니다. 박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정훈이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목소리에 칼날 같은 서늘함이 담겼습니다. 연수 씨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혼 후에 연수 씨한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데 왜 연수 씨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까? 박 여사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지만 정우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연수 씨 친정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머니 명의의 유령 회사로 넘어간 것. 이혼 직후 연수 씨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서류를 조작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손가락이 정훈을 향해 떨리며 가리켰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를 조사해. 네 애비 없이 이 거성그룹을 일군 내가 누군데. 그래서 무고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고 손주를 길바닥에 내버려도 됩니까?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와 정훈이 서로를 노려보았고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김태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비서실장은 문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거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하나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밀치듯 지나쳐 회장실 문으로 향했고 문을 열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으시든 말든 저는 제 아이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10년간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훈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아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훈은 회사를 나서자마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연수가 사는 곳이었고 비서실장이 조사해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반지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고 정우는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고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어디선가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고 녹슨 철제 난간을 잡으며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작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옆에는 화분 하나 없이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만 있었고 문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정훈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반도체 되지 않아 낮인데도 저녁처럼 침침했습니다. 정우는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고 서서히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약봉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름도 모를 싸구려 진통제와 해열제였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방 가운데로 향했고 그곳에서 벽에 기댄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정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연수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없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갈라지고 틀어진 손등이 형광등빛 아래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부드럽고 하얗던 그 손이 이토록 망가져 있다는 사실에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훈이 한 발짝 다가서자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연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정훈을 향했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던 연수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는 듯 벽에 다시 등을 기댔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연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놀라는 대신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정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다 알았어. 10년 전 사진이 합성이었다는 것도, 어머니가 당신을 내쫓기 위해 모든 걸 꾸몄다는 것도. 연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내리깔았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10년이 지났잖아요. 정훈이 연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손을 뒤로 빼며 몸을 움츠렸고 정훈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연수가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10년 동안 잠 한 번 편히 잔 적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옥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뛰고 그렇게 벌어도 하나 약값이랑 병원비에 다 들어갔어요. 정훈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삼켜온 고통이 한 겹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할 시간조차 사치였어요. 원망하고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 써야 했으니까. 연수가 고개를 돌려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조차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고 정훈은 그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당신이 화려한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때 우리 하나는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고열이 나도 해열제만 먹이고 쓰러져도 집에서 버티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연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하나가 처음 쓰러졌을 때 아이를 안고 병원마다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박 여사님이 손을 써서 우리를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는 걸.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연수와 아이를 조직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고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구급차에서 하나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수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엄마 힘들지 않은 거야?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9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며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후벼 팠고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이 손등을 긁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수는 그런 정훈을 내려다보았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흘린 눈물도 하나가 겪은 고통도
그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아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지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연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연수가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정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정훈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내용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긴급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정훈이 전화를 끊자 연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훈이 연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에도 연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핸들을 잡은 채 이를 악물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간을 줄 수 있는지 검사 받아볼게. 분여간이면 이식이 가능할 수도 있어. 연수가 고개를 돌려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정훈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정훈은 차에서 내리며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아이는 내가 살려낼게. 이건 약속이야.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정훈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가 놓는 것을 정훈은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는 연수와 함께 응급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훈과 연수는 숨을 헐떡이며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와 하나의 상태를 설명했고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말에 연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훈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복도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나는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팔에 연결된 링거줄이 아이의 몸보다 더 굵어 보였습니다.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내뿜었지만 그 소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 들린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의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연수가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가락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훈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연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분여간이라면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훈은 연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유리창 너머의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받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를 따라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사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정훈은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체열대에 앉았고 간호사가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정훈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일치하게 해달라고,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체열이 끝난 후 정훈은 추가로 간 기능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촬영대에 누워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훈은 눈을 감았고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처음 본 아이,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부르던 아이,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고 정훈은 중환자실 앞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연수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고 석양빛이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다가가자 연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온답니다. 정훈이 말했고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연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자 연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받아줘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고마워요.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연수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그 한마디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연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었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둠이 서서히 병원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나를 지켜보았고 정훈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협박, 심부름센터 사장의 자백, 그리고 10년간 연수와 하나가 겪었을 고통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와달라는 말에 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연수에게 눈짓을 보낸 뒤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고 정훈은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환자와 99.9% 일치입니다.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정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고 10년 동안 자신의 핏줄을 지옥에 버려두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정훈이 눈물을 훔치며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떠 있었고 그가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녀지간이라도 이렇게 조직 적합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식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검사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결과지를 가슴에 품었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간을 주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훈은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검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연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정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훈은 연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연수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어.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10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도가 완벽하게 일치해. 내 간을 주면 하나를 살릴 수 있어. 연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훈의 손을 꽉 쥐었고 처음으로 10년의 벽을 허물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연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훈이 연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갈라지고 틀어진 그녀의 손이 너무나 작고 차가웠고 정훈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이야. 하나도 나도 무사히 나올 거야. 약속할게.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고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버텨. 연수가 정훈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잠시 후 정훈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연결되자 정훈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끝나는 대로 박 여사의 모든 비리 자료를 언론에 배포할 준비를 해. 연수 씨 친정 유산 횡령건, 병원 기록 조작건, 심부름센터 사진 합성건 전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둬. 전화를 끄는 정훈은 다시 유리창 너머의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고 정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살리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정훈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온몸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희뿌연 새벽빛이 복도를 천천히 물들였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고 안에서 잠들어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고 가느다란 팔에 연결된 관들이 아이의 몸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훈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꼭 살려줄게. 6시가 되자 간호사가 정훈을 수술 준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훈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실 문이 열리고 연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눈가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연수가 정훈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드디어 내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 연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수술복 깃을 매만졌습니다. 정훈은 그 손길에 숨을 멈췄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무사히 나와요. 하나랑 같이요.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준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 박 여사가 서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경호원 2명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 당장 중단시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준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수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준비실 안으로 들어섰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멀쩡한 몸에 칼을 대겠다고? 정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을 살리는 겁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뒤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사람들은 병원 이사회 임원들이야. 내가 아침 일찍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수술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정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이 병원에서 하게 둘 수 없다고 했더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줬어. 수술 승인이 취소됐으니 어서 그 우스꽝스러운 옷 벗고 나와. 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에 손을 짚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하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고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것을 본 박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어머니를 향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어제부로 제가 인수했습니다. 제 개인 사재로요. 준비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뒤에 서 있던 이사회 임원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비서실장이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이사회는 해산되었고 어머니가 데려오신 저분들은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뒤에 선 남자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 병원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손을 뻗고 계시던 다른 병원들도 어젯밤 제가 모두 연락했습니다. 연수 씨와 하나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 뒤통수를 쳐. 정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 여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거성그룹 후계자 자리도 포기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정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라던 바입니다. 박 여사가 움찔했습니다. 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건 가문이라는 허울뿐인 미신이지만 제가 믿는 건 저 안에서 숨쉬고 있는 제 딸입니다. 회장 자리보다 그 아이가 100배, 1000배 소중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뒤에 선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끌어내. 당장.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고 경호원들은 시선을 피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직접 연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훈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수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팽팽한 긴장감이 준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여사가 먼저 시선을 돌렸고 뒤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박 여사가 경호원들과 함께 준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연수가 벽에서 손을 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병원을 인수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정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비서실장이 고생 많이 했어. 어머니가 어떻게든 수술을 막으려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연수가 정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자. 지금은 하나한테 집중할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시간이 되었다는 말에 정훈은 연수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정훈은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훈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대쪽에서 또 다른 이동 침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위에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마취로 인해 평온해 보였고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훈은 손을 뻗어 하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아이의 손을 꽉 쥐었고 그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 앞에 멈췄고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정훈의 침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훈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연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기도하듯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푸른 불빛과 기계음만이 가득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치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지는 것을 느꼈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연수는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랑했던 남자와 자신의 전부인 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나오게 해주세요. 연수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는 수술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기계음만이 메아리 쳤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빛이 켜진 지 8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두 손을 모은 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등은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눈은 단 한순간도 수술실 문에서 떠나지 않았고 빨간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복도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연수에게 물을 건네거나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고 오직 두 사람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빌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었을 때 수술실의 빨간 불빛이 꺼졌습니다. 연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고 수술실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을 때 연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내리며 연수에게 다가왔고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활력 징후가 안정적입니다. 연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간 일부가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거부 반응 없이 잘 안착했고 앞으로 회복 과정만 잘 거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연수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를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연수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고 8시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회복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복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이동 침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는 정훈이 누워 있었고 두 번째 침대에는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고 입술에 희미하게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도 수술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고 볼에 희미한 홍조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수가 하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연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연수가 고개를 돌리자 정훈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시선이 흐릿하게 주위를 훑었고 가장 먼저 옆 침대의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한 정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연수가 정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훈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연수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수가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이마에 묻은 땀을 닦아주었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요. 둘 다 괜찮을 거래요. 정훈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도 안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회복실에서 하루가 지나고 정훈과 하나는 나란히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병실에서 정훈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하나도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수술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하나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천장을 훑다가 옆 침대로 향했고 거기에 누워있는 정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연수가 하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저분이 너 살려주신 분이야. 저분 몸에서 간을 떼어내서 너한테 주셨어. 하나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아이는 옆 침대의 정훈을 바라보았고 정훈도 고개를 돌려 하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훈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하나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이분이 내 아빠야. 하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정훈을 바라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 정훈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는 하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하나야. 내가 내 아빠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하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정훈을 바라보았고 작은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하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할게.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병실 안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그의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박 여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배포를 준비했는데 박 여사님께서 먼저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고 박 여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정훈이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고 그것을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절연 서류입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어미와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정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0년간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 내쫓고 임신한 여자를 길바닥에 버리고 손녀의 치료까지 막으셨잖아요. 박 여사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정훈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연수 친정 부모님이 남긴 유산, 어머니 명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것.
그 돈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개인 사재로 같은 금액을 내서 연수에게 돌려줄 거고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어머니 명의로 된 비자금 계좌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불법 자금은 모두 환수 조치 들어갔고요.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경호원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정훈이 서류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안 찍으시면 여기 있는 자료들 전부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노려보다가 아들을 올려다보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회장 자리에 앉았겠느냐.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내 덕분이야. 정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가로 어머니는 제 아내와 딸의 10년을 빼앗으셨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인주를 내밀었고 박 여사는 이를 악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박 여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병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 여사의 모습이 사라지자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연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훈이 연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하나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훈이 연수의 손을 잡은 채 하나에게로 다른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가 아빠의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병실 안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10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3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연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가득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미 태어난 상태였고 하나도 오늘 드디어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3달 동안 아이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고 볼에는 건강한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종이처럼 창백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눈동자에는 9살 아이다운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정우는 연수의 손을 잡고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3달 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훈이 그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많이 나았네.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청소 안 해도 되니까요. 정훈이 연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손으로 힘든 일 절대 안 시킬게. 약속해. 연수가 정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희미한 신뢰의 빛도 함께 떠올라 있었습니다. 10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정훈이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플래티넘 반지였습니다. 10년 전 결혼 반지는 어머니가 가져가 버렸지. 그래서 새로 준비했어.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훈이 반지를 꺼내 연수의 손을 잡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가는 순간 연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연수가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10년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진 않아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천천히 해도 돼. 평생 기다릴게. 연수가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창밖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연수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나 준비 다 됐어. 하나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3달 전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던 아이가 지금은 2발로 걸어서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연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3사람은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고 병원 정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정훈과 연수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고 3사람은 나란히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문 앞 정원에는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탄성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갔고 2 팔을 벌려 벚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훈과 연수는 나란히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잎 사이로 뛰어다니는 하나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연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웃는 모습 처음 봐.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아파서 저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훈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10년의 무게가 다시 한번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3사람은 병원을 나와 정훈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훈이 새로 마련한 집이었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길을 지나 대문 앞에 멈추었을 때 하나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대문이 열리고 3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원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분홍색 꽃잎이 잔디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다시 뛰어가 벚나무 아래에 섰고 떨어지는 꽃잎을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 꽃잎이 눈처럼 내려. 연수가 하나에게 다가갔고 정훈도 뒤따라갔습니다. 3사람이 벚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을 때 바람이 불어 꽃잎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고 연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훈이 뒤에서 연수를 감싸 안았고 따뜻한 봄볕이 3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는 오래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명찰이었는데 화장실 청소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연수의 가슴에 달려있던 것이었고 그녀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배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명찰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옥을 청소하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못하던 날들, 하나의 약값을 벌기 위해 3가지 일을 뛰던 날들이 명찰 위에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원으로 나온 연수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명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고 그것을 쓰레기통 안에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명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연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고통을 그 명찰과 함께 버리는 것 같았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가 뒤돌아보자 정훈과 하나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정훈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가 연수에게 뛰어와 손을 잡았고 정훈이 다가와 2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진 찍자. 우리 가족 첫 번째 사진. 정훈이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렸고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3 사람이 벚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고 하나가 가운데에서 양손으로 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고 셔터 소리가 울리는 순간 3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진이 찍힌 후 정훈이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3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연수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훈이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웃었고 연수가 2 사람 곁에 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벚꽃잎이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연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나를 지켜줘서. 10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연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 팔로 하나를 안고 다른 팔로 연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3 사람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 정원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3 사람의 주위를 감싸듯 흩날렸습니다. 정훈이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봄을 찾았습니다. 하나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야? 정훈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우리 셋이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뜻이야. 하나가 환하게 웃었고 연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3 가족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따뜻한 봄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추운 겨울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연수와 하나에게 10년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부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연이 여러분께 다가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열심히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그날이었습니다.